신뢰하지 못한다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국민들도 그걸 강력히 찬성을 했고 저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지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료 전에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한 60% 가까이가 그 당시 이 지소미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들 여론조사 좀 해보신 거 있나요?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도 다수 국민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료 후에 지금 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안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소미아를 활용하지 않고 소위 티사라고 하는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은 지소미아가 유효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소미아 협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소미아가 종료가 될 경우에는 티사를 통한 삼국 간의 정보 공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티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있죠. 여러 가지 미국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이런 게 지적이 되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 그거를 보완할 만한 어떤 지소미아 종료 후에 우리의 대안이 좀 있나요?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막상 종결이 되고 나면 티사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은 이 한일 간의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흔들릴 그 정도로 이 허약한 그러한 성격의 동맹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등이 이러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재고를 정부에 우리 한국 측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도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런 원칙은 그대로 유효한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에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낙연 우리 국무총리께서 방일해서 아베 총리를 만났지 않습니까? 네. 지소미아 종료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22일인데요. 일본 측의 어떤 입장 변화라든지 이런 거 혹시 감지되는 건 없나요?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그 자세, 태도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유연성이 있다는 것 정도를 느낄 뿐입니다. 네. 결국은 정상회담이 그런 문제 어떤 교착을 풀 그런 국면으로서 기능을 할 텐데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 지금 취소가 됐죠. 네. 그리고 지금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지금 태국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네. 출국을 하시죠. 네. 거기서 혹시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일본은 그것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엊그제 보도가 됐던데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현재까지 한일 간의 양자 정상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안보실장님께 좀 네. 묻겠습니다. 한미 동맹 현안 가운데서 지금 지소미아도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이 미국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의 시범 케이스가 돼서 압박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선거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실적으로 이것을 또 내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유세현장이라든지 트위터에서 대폭 정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미 국무부 국방부도 지금 계속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는 세 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협상에 임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그 합리적 수준에서 공정한 부담을 한다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미군의 그 주둔의 미군의 한국의 그 안정적 주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또 하나는 SMA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뭐 흘러나온 얘기는 지금 10억 달러 수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어떤 이러한 뭐 불합리한 압박이 계속 되더라도 상호 회의적인 동맹 정신 하에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한 분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단거리 미사일이 어제 또 초대형 방사포죠. 발사가 됐는데 오늘 실장님 인사말에 수정 종이 딱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12번째가 됐어요. 어제 실험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보면 자기들 자체의 그 기술적 수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발사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구경 방사포와 같은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지난번 9월 10일 날 김정은 위원장 현장에서 정밀 유도 기능과 정확도에서는 성능이 입증이 됐지만 연발 사격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그러한 그 분야에서의 그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고요. 수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그 결속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미국에 대한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호승 경제수석님, 네, 아까 뭐 예,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 세입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성장률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으로 3.8%였고요. 그 세부 내용은 실질 성장률을 2.6%, 물가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디플레이터를 1.2%로 전제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에 대한 부분은 예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고요. 실제로 이제 정부의 내년 전망치는 금년 말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전망을 하게 됩니다.